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전일장 다시 하락 마감했죠. 삼성전자는 1.7%, SK하이닉스는 무려 3.4%나 하락 마감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배경 좀 김선영 대표님이 살펴봐 주실까요? 보통 이제 이런 소식하면은 이제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도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십시오? 대응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밤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헤드라인도 나갔지만 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이유는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된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원래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을 때는 와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대가면서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안 좋을 때는 정말 역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일반 주식시장과 이 금융시장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제 행태인 것 같은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리면서 이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세 개 기업 시장 점유율 보면은 마이크론이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장 단순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시점상으로 이제 실적 발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 가지고 이제 나머지 두 기업의 실적을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맞다 하는데 뒤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두 기업 실적 좀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장 전체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했습니다. 뭐 금리 엄청나게 떨어뜨려 줄 거다라는 게 이미 국채 금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한 기업만으로 뭐 하나의 어떤 특징만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디램이나 낸드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5나노 공정에 그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향 HBM3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수율이 좀 필요하겠죠. 뭐 수율을 올리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동안만큼은 뭐 눌림이 만일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HBM4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좀 치고받고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베이스로 굳건할 것 같으니까 뭐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기다리고 있는 단추, 퍼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 가까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풍을 오롯이 이어받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오늘장에서는 오롯이 좀 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적당히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적당히요? 근데 너무 큰 기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거함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확 올랐다 확 떨어져서 정말 잡초처럼 움직이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뭐 한 1, 2%, 2, 3% 내에서 그냥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만큼 오늘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변동성을 확대할 때도 연일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펀더멘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호재성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첩첩산중 악재를 맞고 있는데 구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의 하반기 전망 좀 현 시점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김성준 이사님. 예, 일단 뭐 최근에 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셀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더 어려움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적게는 한 10%대, 많게는 한 25% 가량의 매출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 단가도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3에서 한 15% 정도의 판가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500억 수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억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최근에도 뭐 주요 메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지난 5월의 고점 대비 현재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월달 2만 1,000달러대 수준 톤당 수준에서 현재는 16,000 초반 달러대로 지금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110위안 수준에서 현재 74.5위안으로 대략 한 고점 대비 30% 이상 약세가 거듭되고 있어서 역시 추가적인 단가 인하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리포트 증권사의 보고서만 봤을 때는 이제 2분기면은 사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또 역시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서 대략 보면은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4분기경부터 한번 유심히 한번 좀 턴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화재 사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특히 뭐 인천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주차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나서 대략 크게는 많게는 한 100억대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제조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계속해서 좀 책임 회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화될 우려 있는 부분이어서 내가 만약 그 차주라면이라는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역시 이제 소비에 대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 소재 부분들도 빠르고 좀 명확하게 해놔야 오히려 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한번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율촌화학이 얼티엄 셀즈로부터 이제 1조 4천억대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했었던 그 계약만큼이 매출이 나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냥 일정 부분은 해지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조금 적게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예 해지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역시 이게 업황이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의 기미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이제 반등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위주로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소외 현상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지나친 좀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좀 그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돌이켜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 지연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수의 대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은 맞거든요.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분명히 반드시 때가 오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우리 한번 조금 천천히 뉴스팔로우 계속해서 잘 추적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리츠와 바이오 업종,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적은 낙폭을 보이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츠와 바이오 하반기 전망 손창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리츠, 바이오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츠는 부동산 쪽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 예전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가능하고 있다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PF에 대한 영향으로 건설이나 철강 이런 쪽과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차라리 테크 쪽과 더불어서 리츠보다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바이오나 테크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테크가 금리 인하로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효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R&B 비용을 원활하게 좀 조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이제 싹센다라고 하는 이 비만 치료제가 특허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한 20에서 25년이 특허가 되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는 한 10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가 완료가 된다라는 건 자체는 바이오시밀러나 제너릭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쪽에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려 이제 23년 기준으로 31조 시장인데 이게 이제 28년도는 180조 시장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쪽에서는 메가 트렌드 쪽 이 수익성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진단 키트나 뭐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배경도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갔었던 바이오 쪽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국내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메타버스나 P2E 게임 관련된 부분 그리고 NFT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이미 축소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웹툰이나 게임,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쪽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안에서 6개의 종목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또 어제 88 부동산 정책이 나옴에 따라서 12년 만에 그린벨트 전면 해지 소식 들려왔으니까요. 뭐 건자재, 건축 쪽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추가 주가 전략 대응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해운 업계의 영향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해운 업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인데, 자 남인호 소장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주식에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하실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르무즈가 어떤 데입니까? 인도양에서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좁은, 그러니까 폭으로는 39km니까 넓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깊이 수심은 100m랍니다. 그 길이가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데 여기가 봉쇄가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안에는 사우디가 있죠, 쿠웨이트 있죠, 이란이 있죠, 이라크 있죠, UAE 있죠. 말 그대로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면 정말 굉장히 큰 경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왜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란에 와 있던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8월 5일을 지나가서 야 이거 공격 안 하고 잘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즉 이란하고 이라크가 또다시 분쟁이 시작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봉쇄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담만항이라고 우리 한국 배들이, 한국의 해운업체 배들이 주로 담만항에다가 선적을 하역시킵니다. 컨테이너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우디로 가고 쿠웨이트 가고 막 여기저기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갈 길이 막혀버리면 다른 항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한번 비유 드려볼까요? 여의도에서 저희 한국경제TV 오시려면요. 마포대교 건너면 10분이면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마포대교 막히고 서강대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 광진대교, 천호대교 돌아가지고 2시간 뺑뺑 돌아서 옵니다.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이 된다, 봉쇄가 되면은 정말로 우리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대안은 있죠. 왜? 저 멀리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항에서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크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류 비용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죠? 국제운輸가격. 지금 $70 중반에서 아주 잘 있는데 저게 80, 90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HMM이라든가 LX판토스 등 해운업계 관련주들의 주가 향배는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관련한 소식도 짚어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3%에 폭등하면서 62,000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안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주시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옵니다. 박정원 캐스터 연결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부터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까지 증권사들이 다양한 투자 의견 내놓은 가운데 BNK 투자증권은 원익 IPS를, 하나증권은 CS윈드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KTNG를 주목하는 증권사 의견들이 4개 포착됐는데 대부분 밸류업이 계속된다고 진단했고 상상인 증권은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HD현대가 자회사들의 연속된 호실적 속에 수혜가 예상됐고요. 한편 카카오에 대해서는 오늘 8개 증권사 보고서들이 발간된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6만 원에서 5만 원대의 목표가를 제시했고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원익 IPS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의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3% 상회한 1,549억 원, 영업 적자는 컨센서스보다 축소된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3분기에 인식될 반도체 매출 일부가 2분기로 앞당겨져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3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 삼성전자의 P4와 SK하이닉스의 M16 D램 생산 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전에는 발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D램 증설 사이클과 ALD 신장비 매출 확대를 내다보면서 BNK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상향으로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44,000원으로 올려잡은 점 포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S윈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CS윈드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기존 대비 14% 이상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CS윈드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이 작년보다 106%나 늘어난 8,578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211%나 증가한 1,3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매우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부 구조물 부문에서 고객사 협상으로 이뤄진 계약금 증액 효과가 반영된 영향인데 기존 본업인 타워 부문의 이익 기여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 걱정은 당분간 없다. 생산 설비 확장 속도와 주력 고객사 생산의 비중 증가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했고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머티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원익 IPS, CS윈드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주가 잇따라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락장의 여파를 딛고 주가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관련해서는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원래 안 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1월 때부터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주환원 정책에 계속 나서면서 폭락장의 여파를 딛고 다시 한번 기재기를 펼 수 있을지 금융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상반기 때 실적 발표 때 4천억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6일 종가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 되는 자사주 998만 주 소각에 대한 어떤 공시를 했는데 일단 요 얘기는 계속 나오면은 뭐 체크 포인트로 이제 삼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1,000만 주 정도를 매입 소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이미 1,000만 주를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오는 19일 날 511만 주 소각 예정 규모는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세 기업 다 이제 매입과 소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사주 매입만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매입과 소각을 같이 해야지 진정한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아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자사주 매입만 했다. 그럼 이게 저가 매수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주총회에서 한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융주들이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 폭락 영향으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주가도 조금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9월달 피컨 얘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방금 페드워치 보니까 9월달에 50bp 금리 가능성이랑 25bp가 거의 50대 50으로 맞춰졌습니다.
50bp는 내려올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무슨 50bp입니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주와 증권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사이트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B컷에 대한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페드워치 별로 안 믿어요. 근데도 페드워치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50대 50으로 맞춰졌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50bp 이나 뭐 75bp 이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억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그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8월 달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까지는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9월 달에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주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그대로 이제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예대 마진 걱정하시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떨어지면은 또 많은 IT 기업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증권주들도 분명히 브로커리지 수익 올라가면서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전 금융주 당분간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지주사들, 뭐 은행주들, 보험주들까지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주주 친화 정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응하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결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LG그룹의 지주사인 LG 역시 기업 가치 재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겼는데 자, 지금 일단 하반기거든요. 관련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먼저 이제 LG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2분기가 영업이익이 3,094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5,300억이었는데 그렇다면은 41% 가량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 수준의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는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다라는 측면들, 특히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은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사주도 뭐 조기 매입을 했고 자사주 내 일부를 연내 조기 소각 가능성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별로 보면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은 실적이 좋았던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자회사가 좀 실적이 부진해서 좀 예상보다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받았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요. 물론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53% 정도 수준으로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좀 낮은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뭐 미리 하락을 했으니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 LG를 비롯한 이제 지주회사 얘기를 좀 더 해볼 생각인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규모가 이제 2조 2천억 수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자사주 소각 또한 이제 7조 원으로 190.5%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였고요. 계속해서 최근에도 지금 소각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상반기 동안 이제 34조 2천억. 그래서 한 3.7%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주 그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뭐 반등이 크게 예상되는 그런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계속 좀 하락을 하거나 그런 측면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방어주 역할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 물론 조선주들이 실적이 워낙에 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긴 합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HD 현대가 가장 주가적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는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62% 정도 수준으로 또 할인율도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서는 한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전선 관련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LS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 CJ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CJ ENM 어제 무섭게 오르던데요. 그렇죠. 뭐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기도 나왔어요. 했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사실 올리브영이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이 4,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분이 51% 가지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각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CJ의 올리브영 지분율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현재 CJ의 그 시가총액은 이제 제일제당을 비롯한 뭐 푸드비라든지 여타 이런 자회사들의 합산 시총 정도, 그러니까 할인 그 정도가 현재의 시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올리브영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올리브영의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향후 또 지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K 뷰티의 하나의 또 이제 한국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한 또 이제 성지가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어서 K 뷰티 또 K 푸드를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CJ도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성화 여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뷰티 관련주로 꼽힐 수 있는 CJ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주가 호실적에 환호하는 백고동을 아주 힘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폭락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이후 반등장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요즘 우리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조선업종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등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조선주들 사야 될까요?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대형 3사는 비롯해서 많은 조선주들이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게 문제입니다. 자, 자료화면 혹시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 밑에 바로 수급하고 심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조정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은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정 보입니까? 바로 두 번째,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6월까지만 해도 열심히 사던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안 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심리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2,500포인트에서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이 겁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금년 연초 2024년도 시작이 2,500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연초 가격보다 더 내려간다면 지금 우리 경기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더 내려간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2,500포인트 밑에 가면은 주가 지수는 크게 염려할 거 없다. 가끔 김세영 대표도 그런 얘기 하시죠. 3분기까지만 고생을 하시면 4분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저도 그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8월과 9월 달까지만 지수 조정 박스가 나오더라도 다시 10월, 11월, 12월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선주에 대한 투자 비중 저는 늘 10%를 권해드립니다. 8대 업종이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조선주가 좋아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래도 너무 과중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에 10% 정도는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트 비중에서 조선주 비중을 10% 가져갈 것, 그리고 3분기 터널을 잘 좀 통과를 해서 4분기에는 우리 모두 좀 여유 있는 웃음으로 연말을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1시간 40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님이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용 지표가 호조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고용 지표 중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한 23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밑돌았다라고 이제 고용 침체가 본격적으로 될지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건 한 75%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엔화가 일단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다라는 것만 봐도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 9월 FOMC까지는 이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국 증시 쪽에서 ETF 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MSCI 신흥지수가 이제 2.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못해도 한 1%에서 2% 내외에서는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한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28일 날 실적을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잘 아셨겠지만 실적이 좋았고요. AMD와 TSMC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반기 때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쌓아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뭐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상승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넷마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시간에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신규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게임주들 관심도 좀 높아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 멘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장 1시간 40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8분 남았습니다. 오늘 9시 개장 맞고요. 자, 38분 개장 전 우리 네이버 실적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주가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반등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선영 대표님? 저는 사실 이게 작년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뭐 하실래요? 그랬을 때 저는 카카오는 안 되고 네이버를 계속 좀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렸는데 뭐 어차피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이제 제일 높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된 걸 지금 제가 급하게 이제 찾아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4,727억이 나왔어요. 작년 1분기 이후로 이렇게 되면 6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더 좋은 거는 검색, 커머스, 핀테크 모두 다 성장했습니다. 검색은 7.5%, 커머스는 13.6%, 그리고 핀테크는 8.5% 성장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뭐 이제 AI 쪽에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내용 나왔고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웹툰 이거 나스닥 상장하면서 비용 되게 많이 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비용이 개발 운영비가 겨우 6%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라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엔 되게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도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